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나를 의심해? 봤어? 봤냐고? 여러분, 저는 지금 무너진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 용기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이고 올해 32살입니다. 저에게는 3살 위인 오빠 김민호가 있어요. 평생 저희 남매는 서로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 엄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2년 전, 엄마는 갑자기 기침을 자주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식욕도 없어지셨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폐암 사기,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만이 저희 남매의 전부였는데, 오빠는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말도 못했어요. 원래 오빠는 의지력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엄마도 항상 걱정하셨어요. 사업을 몇 번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지금도 작은 회사에서 겨우 월급쟁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 간병은 제가 도맡게 되었어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엄마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죽을 끓여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어요. 엄마는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어 하셔서 한 끼 식사에 2시간씩 걸렸습니다. 무더운 날 호흡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는 산소통 메고 택시를 타고 가기도 했어요. 엄마 몸무게가 40kg까지 줄어들어서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거든요. 밤에는 엄마 침대 옆에서 쪽잠을 잤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시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도록요.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등도 돌려드리고 정말 24시간 내내 엄마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빠는 주말에 가끔 병원에 문안 오는 게 전부였어요. 와서는 엄마 손만 잡고 울다가 가곤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못했어요. 간병비며 병원비며 모든 경제적인 부담도 제가 혼자 떠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 3천만 원도 다 깨고 전세보증금까지 빼서 엄마 치료비로 썼어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새언니가 나타났습니다. 박미연, 오빠보다 2살 어린 28살이었어요.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하고 있었나 싶어서요. 오빠가 엄마에게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다며 제 여자친구 미연이라고 했을 때 엄마는 이미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는데도 미연 씨를 보시고는 반가워하셨어요. 엄마는 아이고 이쁘다면서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셨어요. 새언니는 정말 예뻤어요. 키가 165cm 정도 되고 긴 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정성스러웠습니다. 새언니는 엄마에게 자신이 만든 미역국이라며 몸에 좋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엄마 발이 차갑다면서 자신이 마사지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저 혼자 엄마를 돌보느라 지쳐있던 터라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언니는 주말마다 병원에 와서 엄마를 정성껏 돌봐드렸어요. 엄마 등도 주물러드리고 머리도 빗겨드리고 정말 친딸처럼 잘해드렸습니다. 엄마도 새언니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미연이가 정말 착하다면서 우리 민호한테는 아까운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연이한테 고마워하라면서
너도 혼자 힘들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언니는 어머니께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오빠를 사랑하니까 어머니도 제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정말 새언니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언니는 엄마께 매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와서 드시게 했어요. 엄마가 입맛이 없어 하시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드시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특별히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새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 가져왔어요. 엄마가 그 미역국을 드시고는 맛있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감동했습니다. 새언니는 엄마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나 연애 시절 이야기까지. 엄마는 새언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웃으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프신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으실 수 있게 해주는 새언니가 있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오빠가 엄마에게 저희 결혼하고 싶다면서 어머니가 계실 때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는 그래 좋다면서 우리 민호가 이제 장가를 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연이에게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엄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새언니는 그날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를 뵙고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넌 이 집 딸처럼 살 거예요. 새언니는 민호 오빠도 잘 보살피고 어머니도 정성껏 모시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엄마도 새언니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연이에게 고맙다면서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잘 챙겨달라면서 혼자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후 새언니는 정말로 헌신적이었어요. 오빠와 함께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봤습니다. 저도 그제야 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새언니가 엄마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딸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냐고 묻고 좋은 영양제를 사와서 드셔보시라고 하고 새언니는 어머니께 항상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그리고 아프실 때마다 등을 주물러 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렸어요. 엄마는 새언니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미연이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을 텐데 미연이가 와서 도와주니까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새언니는 엄마를 돌보는 척하면서 엄마 통장과 카드를 자연스럽게 관리하게 되었어요. 간병비며 약값이며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그 당시 저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새언니가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해주니까 고마웠거든요. 새언니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통장 관리 제가 할게요. 서연이는 간병하느라 힘드니까요 라고. 엄마도 미연이가 하면 안심이라며 통장과 카드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새언니가 그때부터 엄마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새언니는 아주 교묘하게 했어요. 간병비 명목으로, 약값 명목으로, 영양제 값 명목으로 조금씩 빼내면서 자신의 통장으로 옮겼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새언니가 워낙 자연스럽게 했고, 저희는 엄마 치료에만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병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저와 오빠, 그리고 새언니를 병실로 부르셨어요. 엄마는 얘들아 와봐라고 하시면서 이미 목소리도 가늘어지신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이제 얼마 못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오빠가 엄마라며 울면서 소리쳤지만 엄마는 손을 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당부할 게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서로 지켜주고 돈 때문에 갈라서지 마.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엄마는 오빠에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너는 의지가 약하지만 착한 아이다. 서연이를 잘 챙겨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연이에게는 정말 고맙다면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고 이 아이들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새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오빠와 아가씨 잘 지내도록 도울게요.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연기였던 것 같아요. 새언니가 흘린 눈물까지도.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서연아라고 부르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혼자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오빠와 미연이에게 기대도 좀 하라며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에게 괜찮다며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엄마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가족이란 게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없어도 너희 셋이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도 너희가 함께 살라고 하셨어요. 팔지 말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둔 것들은 너희 셋이 잘 나눠 가지라며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2023년 10월 15일 새벽 5시 32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양팔이 잘려 나가는 것 같은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저희 3명이 모두 병실에 있었어요. 새언니도 엄마 손을 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는 아예 기절할 것처럼 울고 있었고 새언니는 저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언니가 정말 엄마를 사랑했구나 싶었어요. 혈육이 아닌데도 저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연기였을 거예요. 장례식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새언니가 모든 걸 챙겨줬어요. 장례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부고장 작성, 음식 준비까지 정말 세심하게 다 해줬습니다. 새언니는 서연이에게 너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신이 할 거라며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꽃으로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도 너무 상심하시니까 자신이 친척분들께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을지 모르겠어요. 장례식 당일 새언니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와서 상주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조문객들께 인사드리고 음식 대접하고 정말 이 집 며느리다 싶을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조문객들도 새언니를 보고 감탄했어요. 며느리가 참 잘생겼다면서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 흔치 않은데 복 받으신 거라고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새언니는 조문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를 잘 못 모신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오빠와 서연이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도 새언니를 보고 감동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 모시기 싫어하는데 저 며느리는 정말 효부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새언니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른 후 저희는 엄마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가 엄마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언니 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 물건들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추억이 담긴 것들은 따로 보관해 두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물건 정리는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언니가 엄마 서재에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언니 그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혹시 어머니가 남겨두신 중요한 서류 있나 해서 본다고 했어요. 보험이나 그런 것들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도 정리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언니가 엄마 안방에 있던 금고 열쇠를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언니 금고는 왜요?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혹시 중요한 것들 넣어두신 게 있을까 해서라고 했어요. 통장이나 인감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금고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현금도 좀 있었고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엄마가 평생 모아두신 금반지들도 있었어요. 제가 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물건이니까요. 라고 했는데 새언니는 괜찮다며 자신이 며느리니까 자신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뭔가 새언니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제게 물어보고 모든 걸 했는데 요즘은 혼자서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언니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새언니는 서연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굳은 표정이었어요. 새언니는 이제 우리가 어머니 유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산 정리.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언니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새언니는 서연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며 나중에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이미 엄마 서류들을 다 정리해 놓고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통장, 보험, 심지어 주식 계좌까지. 제가 언니 이걸 언제 다 정리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조금씩 해뒀다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까 봐서 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알았어요. 새언니가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라는 걸. 새언니는 그런데 서연아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네라고 했어요. 엄마 재산. 그동안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치료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언니가 정리해 놓은 걸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젊었을 때 산 아파트가 지금은 15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상가 건물도 있었고 적금도 몇 개 있었어요. 주식도 꽤 많이 있었고요. 새언니는 총 20억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20억. 저는 그런 큰 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엄마가 평생 아껴서 모으신 거였나 봐요. 새언니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누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나누다니.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언니 그런 건 오빠와 같이 상의해서 천천히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새언니는 그럼 오빠 불러서 유산협의 하는 날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정말 어이없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를 정성껏 보살펴준 새언니니깐 믿었죠. 새언니 박미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유산 분할 협의를 위해 회계사 선생님이 오신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검정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타난 미연 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중의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회계사 앞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는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미연 언니는 어머니가 뭐라 했든 재산은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며 자신이 며느리지만 이제 이 집의 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민호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어머니 영정 앞에서 이 집 딸처럼 살겠다며 오열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물었을 때 미연 언니는 냉소를 띤 채 듣기 싫으면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라며 자신은 이미 이 집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고인의 배우자로서 말이라고 덧붙였어요. 민호 오빠가 벌떡 일어나 미연 언니 어깨를 잡으며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느냐고 따졌지만 미연 언니는 여유롭게 뿌리치고 어깨를 툭툭 털면서 자신이 받을 몫을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년간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되물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이며 언니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울먹였을 때 미연 언니는 비웃으며 사랑으로 배가 부르냐고 사랑으로 명품백을 살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자신도 여자고 자신의 인생이 있다고 단언했어요. 그날 밤 저와 오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 방에서 밤새 울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물었고 오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달랬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상했다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라고 자책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연 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고급 브랜드 쇼핑백들이 그녀의 방에 하나둘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요즘 쇼핑을 많이 한다고 말하자 미연 언니는 자신의 돈으로 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돈이라고 말을 잇자 미연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 이 집 돈이냐며 돈이 맞다면 그렇다 한들 자신이 이제 이 집 주인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자신의 돈 쓰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따졌어요. 돌변한 눈빛으로 나를 의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너나 잘하라고 소리치며 퍼부었어요. 어찌나 무섭게 말하던지 그 착한 새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수치인은 박미연 언니,
그런데 발송일란에 적힌 이름이 이상했어요. 정우라는 남자 이름이었거든요. 제가 미연 언니 방문을 두드리며 택배가 왔다고 알리자 언니는 방 안에서 가져다 달라고 대답했지만 나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받아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정우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더욱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언니가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온화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기 생각에 잠이 안 온다는 둥, 빨리 보고 싶다고, 하고 싶다는 둥, 곧 큰 돈이 들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둥의 말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 오빠와 저는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미연 언니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한 화장에 몸에 딱 맞는 원피스, 그리고 엄마의 유품이었던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디 가시냐고 묻자 언니는 중요한 일이 있다며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민호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가 보자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를 타고 미연 언니를 뒤따라간 저희는 그녀가 도심의 한 5성급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한 남자가 그녀를 반겼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3년 전 저에게 기름값이 없다. 차를 바꾸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이래저래 3천만 원을 뜯어가고 아무 말 없이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수 이별을 한 남자. 저의 첫사랑이자 첫 상처였던 그 나쁜 자식이 바로 정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채어 언니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바로 저희 전 첫사랑 남자친구였다니요.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친 장면은 저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미연 언니가 정우를 향해 속삭이는 모습,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뭔가를 약속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미연 언니가 정우에게 건네는 봉투였어요.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미연 언니가 이 돈이면 충분하냐며, 곧 더 큰 돈이 들어온다며 속삭이는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엉덩이를 토닥거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옆에 있던 민호 오빠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오빠의 얼굴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끝없이 울었어요. 3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제 가족까지 파괴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제 오열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호 오빠는 저를 달래면서도 분노를 삼키기 어려워했어요. 그 여자가 단순히 재산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밤늦게 돌아온 미연 언니는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어요. 화장이 약간 번져 있었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미연 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기색이었어요.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철면피였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미연 언니는 더욱 당당해졌고 저희 남매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오빠가 우연히 미연 언니의 방 앞을 지나다가 또다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이번에는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었다고 해요. 그 집 애들은 순진해서 뭐든 믿는다며 특히 막내는 바보 같아서 조작하기 쉽다는 말이 들려왔답니다. 그리고 곧 유언장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그러면 이 집 전체가 자신의 것이 된다고 했대요. 오빠가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유언장 조작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빠는 저를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빠의 입으로 들으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는 울분이 터지는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정신 차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나쁜 연놈의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미연 언니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호텔에서의 만남을 사진으로 찍고 그녀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적해야 했어요. 며칠에 걸친 추적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연 언니는 어머니의 병원비로 쓴다며 가져간 돈 중 상당 부분을 정우에게 송금하고 있었어요. 계좌 내역을 보니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귀중품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심지어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시계까지요. 모든 것이 정우와의 만남에서 건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연 언니가 정우와 나눈 대화였어요. 우연히 녹음된 통화에서 정우는 미연 언니에게 그 집 막내딸이 예전에 자신의 여자였다고, 참 순진했다고, 이번에도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연 언니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렇다면 더 좋다며 그 애가 자신을 믿고 있으니까 이용하기 쉬울 거라고 대답했어요. 저에 대한 그들의 대화는 마치 도구를 다루듯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또다시 무너졌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그리고 언니라고 믿었던 여자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정우가 정말로 제 전 남자친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가족에게 접근했는지요. 오빠와 저는 다시 한번 미연 언니와 정우의 만남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대화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요. 호텔 라운지의 구석진 자리에서 저희는 기다렸어요. 곧 미연 언니와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했어요. 정우가 미연 언니에게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곧 유언장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면 둘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미연 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집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특히 막내는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있어서 우습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온몸이 떨렸어요. 정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호 오빠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아직 기다려야 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요. 정우와 미연 언니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유언장을 조작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변호사까지 매수해 놓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마침내 그들의 만남이 끝났습니다. 미연 언니가 또다시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정우는 그녀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마침내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울었어요. 3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달랐어요. 옆에 오빠가 있었고 저를 지켜줄 가족이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끝낼 거라고, 더 이상 그들의 노름에 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결심을 다졌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진실도 명확했습니다. 남은 건 미연 언니와 정우의 가면을 벗기는 일뿐이었어요. 민호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어요. 엄마의 49제가 있는 날 친척분들께서 집에 오셔서 엄마가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고마웠던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모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셨어요.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모랑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좀 진정이 되자 민호 오빠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것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신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전금고에 보관해 두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박미연이 조작하려던 가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민호 오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며 유언장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부분은 평범했습니다. 집과 재산의 대부분을 친자식인 민호와 서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좌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미연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연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의 육성이 담긴 듯한 유언장의 내용이 계속되었습니다. 미연은 예병상에서 사람들이 없을 때마다 언제 죽을 거냐? 빨리 죽어서 재산 정리나 하자며 나를 학대했다. 베개로 숨을 막으려 한 적도 있었고 물과 약을 주지 않아 고통받게 한 적도 여러 번이다. 박미연은 내가 죽기만을 간절히 바랐으며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거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미연은 내 앞에서는 효부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내 통장을 빼돌려 바람 피우는 남자에게 돈을 주었다. 그 남자는 내 딸 서연의 전 남자친구였으며 이연은 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최악의 배신이다. 미연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을 때 미연은 빨리 죽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라고 말했다. 박미연은 내 손을 비틀어 멍들게 했고 간병하는 척하며 이불을 빼앗아 추위에 떨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으며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이 낭독되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연아, 너는 사랑이 아닌 탐욕으로 이 가족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고문하며 죽음을 재촉했다. 나는 죽어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집에서 나가서 홀로 내 죄값을 치르며 살아라. 고 김옥분 마지막 유언.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연 언니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지만 이제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모든 친척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정우는 이미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재산도 없고 악행까지 들통난 미연 언니에게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는 나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비겁하게 도망을 간 거겠죠. 참 야비한 자식입니다. 큰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할 수 있었느냐?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그런 짓을. 미연 언니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생생한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연기와 조작은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 앞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친척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연 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가방을 들고 나온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와 시계는 이미 벗어져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학대하고 죽음을 재촉했던 사람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미연 언니가 집을 나선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49제를 위해 모인 자리는 충격적인 진실 폭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신 후에도 마지막으로 저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 오빠와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자필 편지가 유언장과 함께 들어있었는데 마지막 구절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소중한 민호야. 서연아, 너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찢어졌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엄마는 너희 곁에서 영원히 너희를 지킬 것이다. 사랑한다. 미연 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한다던 정우에게도 버림받았고 노렸던 재산은 한 푼도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신뢰와 존경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들으니 미연 언니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소문이 퍼져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였죠. 반면 저희 남매는 보고 싶고 그리운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이 밝혀진 순간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연 언니는 사랑을 얻으려 했다고 말했지만 진짜로는 돈과 재산만을 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위해 죽어가는 우리 엄마까지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을 배신하고 약자를 학대한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지만 탐욕과 배신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요. 미연 언니처럼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가족을 배신하고 약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목격하신다면 침묵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저도 오늘은 10년 전 돌아가신 이 세상 최고였던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들을 나눠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